당장 한국에 축하 서한을 보내게.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직접 지시했습니다. CNN은 대서특필했고 월스트리트는 경악했습니다. 70년간 일본이 독점하던 핵심 기술, 전 세계가 불가능이라 단언했던 그 기술. 그런데 한국은 단 6개월 만에 해냈습니다. 불과 6개월 전 일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굶겨봐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일본 최대 반도체 소재 기업 임원이 실제로 한 말입니다. 70년간 전 세계를 지배해온 그들의 오만함, 대체 어떻게 무너졌을까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반도체 전략 컨설팅 펌 넥서스 인사이트의 수석 고문 아서 벤스라고 합니다. 제 이력서의 첫 줄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수석 아키텍트로 시작해 지난 30년간 인텔과 엔비디아의 공급망 전략을 자문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제 이름은 곧 냉혹한 효율성을 의미합니다. 감정이나 낭만을 배제하고 오직 숫자와 수율, 그리고 리드타임만으로 전 세계 반도체 공장의 생산을 가늠하는 것이 저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인생 처음으로 데이터가 아닌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압도당했던 그 지난 겨울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시간을 작년 11월로 돌려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가을은 유난히 짧았고 겨울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느꼈던 한기는 태평양 너머에서 불어온 바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팩스. 그것은 일본 도쿄에서 날아온 사실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발신인은 일본 최대의 반도체 소재 기업인 제이머티리얼즈. 내용은 간결했습니다. 본사 설비의 긴급 점검 및 라인 재배치로 인해 향후 6개월간 한국으로 향하는 극자회선 EUV용 블랭크 마스크 수출 물량을 기존 대비 70% 축소함을 통보합니다. 설비 점검이라는 단어는 누가 봐도 핑계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의도된 공급 통제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는 인공지능 붐으로 인해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고 있었고 그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즉 HBM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공장이 24시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도화지인 블랭크 마스크를 일본이 틀어쥐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목줄을 죄는 동시에 급성장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명백한 견제였습니다. 저는 즉시 도쿄에 있는 제이머티리얼즈의 영업 총괄 이사 켄지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저와 20년 지기였지만 그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아서, 오랜만이군. 목소리가 다급해 보여. 켄지로, 이게 무슨 짓인가? 지금 한국 라인이 멈추면 실리콘밸리 전체가 마비돼. 애플, 구글, 엔비디아의 신제품 출시가 줄줄이 밀릴 거라고. 진정하게 친구. 우리는 그저 품질 관리를 위해 잠시 숨 고르기를 하는 것뿐이야.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한국 친구들이 요즘 너무 기고만장하지 않나? 기술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가끔 잊어버리는 것 같아서 말이야. 켄지로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즐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말 속에는 뼈있는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일본이 내려준 기술을 바탕으로 열심히 기계를 돌리는 조립, 공장에 불과하다는 뿌리 깊은 우월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굶겨봐야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야. 아서, 자네도 알잖아. 기초과학이 없는 나라는 사상누각이라는 걸. 한국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우리 일본의 소재 없이는 반도체 칩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들어. 전화를 끊고 난 뒤 저는 씁쓸했지만 그의 말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그것이 냉정한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 보고서에는 항상 한국의 위험 요소 1순위로 취약한 소재 공급망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의 손기술이 좋다는 건 인정하지만 나노미터 단위의 오차를 제어하는 소재 기술은 수십 년간 축적된 화학적 데이터베이스 없이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일본이 70년 동안 쌓아 올린 그 거대한 장벽을 한국이 단기간에 넘는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며칠 뒤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엔비디아의 구매 담당 부사장이 제 사무실로 찾아와 책상을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서, 당장 대안을 내놓으시오. 한국 공장이 멈추면 우리 주가는 반토막이 난다고. 대체제가 전혀 없는 건가?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현재 EUV용 블랭크 마스크의 95%는 일본산입니다. 나머지도 독일제인데 품질이 떨어져서 최신 공정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럼 어쩌라는 거야? 한국에 가서 무슨 수라도 써봐. 그들이 숨겨둔 재고라도 털어오란 말이야. 그렇게 저는 반강제로 한국행 비행기 표를 끊어야 했습니다. 해결책을 찾으러 가는 출장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상 한국 반도체의 사망 선고를 확인하고 실리콘밸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
처리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짐을 싸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비관적인 데이터들로 가득했습니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이 국산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저는 그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일본이 1조 원을 들여 10년 걸려 만든 걸 한국의 이름 없는 중소기업이 해내겠다고? 그건 용기가 아니라 무지에서 오는 오만이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공항의 라운지에서 저는 창밖의 비행기를 바라보며 켄지로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주인을 알아봐야 한다. 기분이 나빴지만 동의할 수밖에 없는 제 자신이 싫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의 성실함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성실함만으로 기술의 격차를 메울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최신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평택에 있는 에스텍이라는 기업이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직원 수 300명 남짓한 중소기업. 매출액은 제2머티리얼즈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 저는 한숨을 내쉬며 펜으로 그 기업의 이름 위에 붉은 줄을 그었습니다. 가능성 없음. 시간 낭비. 그것이 제가 한국에 도착하기 전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공기의 질감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통의 비즈니스 출장이라면 느껴졌어야 할 활기 대신 마치 전쟁터로 떠나는 군인들의 눈빛 같은 비장함이 공항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입국장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일본의 수출 규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두려움보다는 알 수 없는 분노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중 나온 삼성전자 직원의 안내를 받아 곧바로 평택으로 향했습니다. 차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은 잿빛 겨울하늘 아래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풍경 속에서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저 얼어붙은 땅 아래에서 이미 뜨거운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제가 무시하며 붉은 줄을 그었던 그 작은 중소기업 에스텍이 전 세계를 뒤흔들 태풍의 눈이 되리라는 것을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차가 평택의 거대한 반도체 단지로 들어서자 웅장한 공장들의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수증기가 멈추는 순간 전 세계 경제가 멈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켄지로의 메시지였습니다. 아서, 한국에 도착했나? 헛고생하지 말고 돌아와.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라고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더군.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운전기사에게 행선지를 변경하자고 말했습니다. 삼성 본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무모한 싸움을 시작했는지. 기사님, 에스텍 연구소로 갑시다. 그렇게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운명의 장소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제 오만한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릴 한 남자와의 만남이었습니다. 평택의 겨울바람은 캘리포니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살을 내는 듯한 날카로운 칼바람이 코트깃을 파고들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온통 무채색이었습니다. 거대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우주선처럼 웅장한 위용을 뽐내며 서 있었지만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라인, 소위 P1, P2라고 불리는 공장들의 굴뚝에서는 여전히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마치 거인의 마지막 거친 숨소리처럼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제가 탄 검은색 세단이 대로를 벗어나 좁은 2차선 도로로 접어들자 화려한 대기업의 건물들은 사라지고 낡고 투박한 중소기업 단지가 나타났습니다. 도로 곳곳에는 파이거나 갈라진 흔적이 있었고 화물 트럭들이 뿜어내는 매연이 시야를 흐렸습니다. 에스텍. 제가 찾아가는 그곳은 이 거친 공단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도착해서 마주한 에스텍의 사옥은 제 예상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회색 콘크리트 3층 건물. 입구에는 기술보국이라는 촌스러운 슬로건이 적힌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EUV 블랭크 마스크를 만든다고? 미치지 않고서야. 저는 헛웃음을 삼키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삼성의 최첨단 클린룸은 먼지 한 톨도 허용하지 않는 클래스 1 수준의 청정구역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소재를 공급하겠다는 회사가 이런 낡은 창고 같은 곳이라니. 이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는 돌멩이라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것은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기계가 돌아가며 내는 기름 냄새, 그리고 컵라면, 국물 냄새가 뒤섞인 묘한 악취였습니다. 로비는 말이 로비지. 각종 박스와 서류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조차 없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낡은 슬리퍼를 끌며 뛰어다니는 연구원들은 저를 유령보듯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눈은 퀭했고
머리는 며칠째 감지 못한 듯 떡이 져 있었습니다. 마치 패배가 확정된 전투를 앞둔 병사들처럼 그들에게서는 지독한 피로와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서 벤스 씨 되십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CTO, 즉 최고 기술 경영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자욱한 담배 연기 대신 화이트보드를 가득 채운 복잡한 화학식들이 저를 반겼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낡은 회전 의자에 등을 돌리고 앉아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석진 박사, 에스텍의 연구소장이자 이 무모한 프로젝트의 지휘자. 멀리서 오셨군요. 차라도 한 잔 내드려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지금 물 끓일 시간도 없어서요. 그가 천천히 의자를 돌려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50살은 좋게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눈빛 많은 20대 청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하얀 가운 소매 끝은 시커먼 시약 얼룩으로 지저분했고 손끝에는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세련된 임원들과는 정반대에 거칠고 투박한 현장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지도 않고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예의를 차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한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당신네 회사가 망하는 꼴을 보러 온 게 아닙니다. 더 큰 피해를 막으러 왔습니다. 지금이라도 삼성 측에 솔직하게 보고하세요. 국산화는 불가능하다고. 그래야 삼성이 다른 우회 경로라도 찾을 것 아닙니까? 제 말에 한 박사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철없는 아이의 투정을 듣는 어른의 미소 같았습니다. 불가능이라. 미스터 벤스, 당신이 보기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일본 제2 머티리얼즈의 제품을 흉내내고 있겠죠. 그들이 50년 동안 쌓아온 특허를 피해서 비슷한 성분을 섞어보고 구운 온도를 바꿔보면서 말입니다. 그걸 우리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좋게 말해 모방이고 나쁘게 말해 베끼기라고 부릅니다. 저는 일부러 더 자극적인 단어를 골라 뱉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을 긁어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 작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의 표정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깨진 유리 조각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당신들 눈에는 이게 다 똑같은 유리판으로 보이겠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쪼가리로 보일 테고. 하지만 말입니다. 일본 놈들이 만든 건 완벽해 보이지만 그건 그들의 환경에서만 완벽한 겁니다. 일본의 공기, 일본의 습도, 일본 장비에 최적화된 레시피죠. 우리는 그걸 베끼려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사계절, 평택의 바람, 그리고 우리 엔지니어들의 손맛에 맞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손맛? 지금 반도체 나노 공정에서 손맛이라는 비과학적인 단어를 쓰신 겁니까? 여기는 주방이 아니라 실험실입니다, 박사님. 제가 어이없다는 듯 대꾸하자 한 박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데리고 사무실 구석에 있는 차폐막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괴한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존의 증착 장비를 다 뜯어내고 온갖 전선과 파이프를 억지로 연결해 놓은 마치 프랑켄슈타인 같은 몰골의 기계였습니다. 일본 놈들이 장비를 안 팔아서 우리가 직접 개조한 놈입니다. 겉보기엔 고물상에서 주워온 것 같지? 하지만 이 녀석이 뱉어내는 데이터는 일본 최신 장비보다 더 정직해. 우리는 지금 99%가 아니라 99.999%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 0.001%의 차이는 기계가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괴한 장비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절대 작동해서는 안 되는 구조였습니다. 배관의 각도도 챔버의 크기도 교과서와는 달랐습니다. 그런데 모니터에 찍히는 파형은 놀랍도록 안정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환자의 심장을 억지로 뛰게 만드는 제세동기처럼 그 장비는 필사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미스터 벤스, 당신네 미국 사람들은 효율을 따지지. 일본 사람들은 매뉴얼을 따지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뭘 따지는지 아십니까? 한 박사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그의 충혈된 눈동자 속에서 저는 일종의 광기, 아니 광기를 넘어선 신념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기를 따집니다. 안 된다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지는 그 빌어먹을 오기 말입니다. 일본이 문을 잠갔다고? 그럼 우리는 벽을 부수고 나가면 됩니다. 그 순간 저는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깥 날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허름한 공장, 먼지 나는 복도, 촌스러운 가운을 입은 사람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에너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실리콘밸리의 쾌적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종류의 열기였습니다. 하지만 열정만으로 물리학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저는 냉정을 되찾으려 애썼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된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그 오기라는 거
얼마나 갈지 지켜보죠. 하지만 박사님, 다음 주에 예정된 1차 시제품 테스트, 거기서 만약 결함이 하나라도 나온다면 그때는 제 방식대로 보고서를 올리겠습니다. 한국은 끝났다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차피 결과가 말해줄 테니까. 한 박사는 다시 현미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패배감을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그 프랑켄슈타인 장비에 잔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설계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비슷하게 들렸던 걸까요? 그날 밤 평택에는 폭설이 내렸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하얗게 덮어버리는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하얀 눈 속에서 에스텍의 연구원들은 쪽잠도 자지 못한 채 첫 번째 시제품을 구워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며칠 뒤 다가올 첫 번째 테스트가 우리 모두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비극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이 준비한 야심찬 결과물이 제 눈앞에 놓였을 때 저는 차마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참혹한 재앙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운명의 날은 거짓말처럼 맑은 하늘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지난밤 쏟아졌던 폭설이 햇빛을 받아 눈이 시리게 반짝였지만 에스텍 연구소 지하 1층, 일명 벙커라 불리는 클린룸의 분위기는 장례식장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드디어 한석진 박사가 밤을 새워 구워낸 첫 번째 국산 블랭크 마스크 시제품이 세상의 빛을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파견 나온 품질 검증팀, 그리고 저 아서 벤스가 참관인 자격으로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방진복을 입고 에어샤워를 통과할 때 제 심장은 묘하게 엇박자로 뛰었습니다. 기대감? 아니면 우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실패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프랑켄슈타인 장비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한 박사는 여전히 며칠째 깎지 않은 수염과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얇은 쿼츠 유리판이 담긴 캐리어가 들려 있었습니다. 육안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표면은 거울처럼 매끄러웠고 티끌 하나 없이 투명했습니다. 육안 검사는 통과입니다. 표면 스크래치, 크랙, 이물질 없음. 삼성전자 검증팀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 안도의 한숨이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팔짱을 낀 채 차갑게 말했습니다. 육안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나노미터 단위의 평탄도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도로를 깔았을 때 그 높이 차이가 1cm도 나지 않아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현미경으로 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말의 분위기는 다시 찬물을 끼얹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한 박사는 아무 말 없이 시제품을 원자현미경 스테이지 2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기계가 진실을 말해줄 차례였습니다. 윙하는 소리와 함께 탐침이 유리 표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실시간으로 3차원 지형도가 그려졌습니다. 처음 몇 초간은 그래프가 평행선을 그렸습니다. 어라? 정말 잡은 건가? 제 머릿속에 의문부호가 떠오르는 찰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B. 평평하던 그래프가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붉은 점들이 하나둘 찍히더니 이내 화면 전체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달 표면의 크레이터처럼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던 미세한 굴곡들이 원자 단위의 세계에서는 거대한 산맥과 계곡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디펙트 검출, 표면 거칠기 평균 0.5나노미터, 기준치 0.1나노미터 초과, 평탄도 불량, 파티클 50개 검출. 기계의 음성 안내는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0.5나노미터,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기적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머리카락 굵기의 10만 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도체, 특히 EUV 공정에서는 0.1나노미터의 턱이 100m 절벽과 같습니다. 그 미세한 굴곡 때문에 빛이 난반사되면 수천억 원짜리 웨이퍼는 그대로 쓰레기가 됩니다. 실패입니다. 삼성검증팀장이 짧게 선언했습니다. 그 순간 연구실 안에 있던 젊은 연구원 한 명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내내 집에 못 가고 쪽잠을 자며 매달렸던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한 박사의 어깨가 눈에 띄게 쳐졌습니다. 그는 모니터에 뜬 붉은 점들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점들이 자신의 심장에 박힌 총알이라도 되는 것처럼. 저는 예상했던 결과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십시오, 박사님. 이게 바로 기초과학의 차이입니다. 99%까지는 누구나 따라옵니다. 하지만 마지막 1%, 아니 0.001%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일본 호야나 아사히글라스가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유리의 분자 구조를 다루는 노하우만 50년을 쌓았습니다.
열정과 오기로 물리법칙을 이길 순 없어요. 저는 짐짓냉정한 척 말했지만 사실 위로를 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고 편해지라고. 이 싸움은 애초에 승산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 순간 한 박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길 수 없다면 우리가 법칙을 다시 쓰면 됩니다. 뭐라고요? 지금 그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입니까?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방식은 틀렸다고. 틀린 게 아니라 아직 답을 못 찾은 겁니다. 0.5나노미터? 젠장, 반으로 줄였어. 지난주에는 1나노미터였는데 방향은 맞다는 소리야. 야, 다들 일어나. 왜 울고 있어? 0.4나노만 더 깎으면 되잖아. 온도 다시 세팅해. 가스 유량 0.01로 줄여보고. 오늘 밤새워서 다시 굽는다. 그는 포기를 모르는 게 아니라 패배를 인정하는 법을 잊어버린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구소 밖에서는 이미 빚쟁이들이 몰려와 고함을 지르고 있었고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겠다며 대표실을 점거하고 있었습니다. 에스텍의 자금줄은 말라가고 있었고 삼성의 인내심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연구소를 빠져나오며 켄지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네 말이 맞았어, 켄지로. 한국은 아직 멀었어. 시제품 테스트는 실패야. 0.5나노미터 벽에 막혔어. 하하, 그럴 줄 알았지. 0.5나노? 귀엽군. 우리는 이미 0.05나노를 보고 있는데 말이야. 아서, 이제 그만 돌아와. 거기서 더 볼 꼴이 뭐 있나? 한국의 눈물? 아니면 파산? 결론 국산화 실패. 즉시 대체 공급망 확보를 위해 대만이나 유럽 업체와 접촉해야 함. 벤스 선생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소장님, 아니 저희 모두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그가 내민 종이는 한 박사의 연구 노트 복사본이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기록, 깨알같이 적힌 메모, 실패 원인 분석. 그것은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이 뼈를 깎아 만든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었습니다. 노트 한 구석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딸 서연이가 살아갈 세상에는 일본의 허락 따위 필요 없게 만들겠다. 너희 소장님, 지금 어디 있어? 공장에 계십니다. 장비 옆에서 쪽잠 주무신 지 일주일 넘으셨어요. 다들 말리는데도 자기가 자리를 비우면 장비가 삐질 거라면서. 박사님, 안 갔소? 비행기 시간 다 됐다며. 보고서는 아직 안 보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해서 시간을 벌어주겠습니다. 삼성 측에도 실리콘밸리에도 딱 일주일입니다. 그 안에 0.1나노미터를 잡으세요. 못 잡으면 그때는 제가 직접 당신들 공장 문 닫게 만들 겁니다. 일주일? 충분하네. 우리는 하루를 48시간처럼 쓰니까. 이게 무슨 개소리야. 우리 방식은 그놈들이랑 아예 원리부터 다르다고. 놈들은 수평 증착이고 우리는 회전 분사 방식이잖아. 박사님, 진정하세요. 이건 법리적 사실을 따지자는 게 아닙니다. 심리전입니다. 이 경고장을 삼성전자 법무팀과 투자자들에게도 동시에 보냈을 겁니다. 에스텍 기술은 작물이다. 나중에 문제 생기면 너희도 공범이다라고 겁을 주는 거죠. 벤스 고문님, 서버 로그가 이상합니다. 어젯밤부터 특정 IP에서 우리 메인 서버의 레시피 폴더로 접속을 시도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우회 IP라 추적은 어렵지만 패턴이 너무 집요합니다. 아서, 경고장은 잘 받았나? 내 친구로서 마지막 충고를 하지. 지금이라도 손 떼고 나와. 곧 압수수색이 들어갈 수도 있어. 자네 커리어에 산업 스파이 조력자라는 빨간 줄이 그어지는 걸 원치는 않겠지? 켄지로의 목소리는 여유로웠지만 저는 그 이면에 숨겨진 다급함을 읽어냈습니다. 켄지로, 그거 알아? 자네가 실수했어. 뭐? 자네가 만약 에스텍을 정말 하찮게 봤다면 그냥 무시했을 거야. 놔두면 알아서 망할 테니까. 그런데 비싼 변호사를 쓰고 해커까지 고용해서 공격한다? 그건 자네가 쫄았다는 증거야. 이 작은 회사가 진짜로 성공할까봐 두려운 거지. 후회하게 될 거야, 아서. 한국은 이길 수 없어. 그건 자연의 섭리야. 두고 보자고. 누가 이기는지.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 1위 기업이 고작 직원 300명인 우리를 무서워해서 비열한 수를 쓰고 있다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정답을 향해 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말 한번 잘하네. 양키가 아니라 한국 사람 다 됐구만. 온도를 1도만 높여도 타버리고 1도만 낮추면 결정이 뭉쳐버려요. 이건 화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신의 영역이에요. 과학으로 안 되면 경험한테 물어봐야지. 경험이라뇨?
지금 우리보다 이 장비를 많이 다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 반도체는 아니지만 평생 유리를 깎고 다듬어서 거울을 만들어 온 노인네가 한 명 있지. 한 박사가 말한 인물은 이병국. 과거 브라운관 텔레비전 시절 유리 가공의 명장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퇴해서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사님, 지금 농담합니까? 최첨단 나노 공정의 70대 노인을 부르겠다고요? 브라운관이랑 반도체 웨이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는 펄쩍 뛰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는 단호했습니다. 아서, 자네가 모르는 게 있어.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가끔은 데이터가 못 보는 걸 사람의 손끝이 찾아내기도 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셔오는 거야. 어르신,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 반도체가 죽느냐 사느냐가 달렸습니다. 반도체? 난 그런 거 몰라. 근데 유리가 울고 있다는 소리는 들리는구먼. 벤스 고문님, 이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나노미터 단위의 평탄도를 잡고 있습니다. 옹기 굳는 가마터가 아니라고요. 어르신, 이게 저희가 만든 물건입니다. 기계는 완벽하다고 하는데 자꾸 표면이 거칠게 나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온도가 균일한데 결과물은 울퉁불퉁합니다. 유리가 춥다잖아. 네, 춥다니요. 지금 내부 온도가 섭씨 800도입니다. 유리가 녹기 직전인데요. 속은 뜨거운데 겉이 시리다고. 자네들, 겨울에 아랫목은 뜨끈한데 윗풍이 세면 어때? 몸살 나지? 이 유리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 그러니까 표면이 소름 돋은 것처럼 일어나는 거야. 가운데 불은 좀 줄이고 저기 가장자리 쪽 바람구멍 있지? 거기를 좀 막아봐. 그리고 식힐 때 급하게 식히지 말고 뜸을 좀 들여. 아기 재우듯이 천천히 해봐. 어르신 말씀대로 해. 소장님. 그러다 결정 다 깨집니다. 지금까지 해서 안 됐잖아. 깨져도 내가 책임질 테니까 시키는 대로 세팅값 바꿔. 표면 거칠기 0.08나노미터. 말도 안 돼. 어르신, 도대체 어떻게 아신 겁니까? 데이터를 보신 것도 아니잖아요. 데이터는 숫자로 된 그림자일 뿐이야. 유리는 살아있는 흙이야. 불을 만나면 춤을 추고 바람을 만나면 웅크리지. 자네 기계는 똑똑한지 몰라도 배려가 없어. 억지로 누르려고만 하니까 유리가 반발하는 거야. 달래줘야지. 어르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울지 마. 이제 시작인데 벌써 힘 빼면 어떡해. 근데 이 기계 말이야. 숨소리가 거칠어. 억지로 힘을 너무 썼어. 내가 보기엔 며칠 못 가. 메인 챔버 압력이 떨어집니다. 진공이 깨졌어요. 안 돼. 이렇게 끝낼 순 없어. 진공 펌프 사망. 챔버 내부 오염 시작됐습니다. 30분 내로 진공. 복구 못하면 안에 있는 시제품 다 녹아버립니다. 이거 일본 에드워드사 펌프잖아. 당장 재고 확인해. 없습니다. 지난번 수출 규제 품목에 포함돼서 예비 부품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일본 지사에 연락해. 웃돈을 10배 주더라도 당장 퀵으로 보내달라고 해. 이미 연락해봤는데 본사 지침이라며 수리 거부했습니다. 한국 에스텍에는 나사 하나도 팔지 말라는 공문이 내려왔답니다. 빌어먹을. 한 박사가 스패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쇳소리가 텅 빈 공장에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삼성전자에 약속한 최종 샘플 납품 시한은 1월 18일 오전 9시. 지금 시각은 1월 15일 새벽 3시. 정확히 78시간 남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부품이 없으면 장비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에스텍은 위약금 소송으로 공중분해될 것이고 한국 반도체의 국산화 꿈은 영원히 수정될 것이 뻔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떨구고 있을 때 구석에 서 있던 이병국 명장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되지. 뭘 그리 호들갑이야. 어르신, 이건 정밀 기계 부품입니다. 쇠 깎아서 만드는 농기구가 아니라고요. 공차가 마이크로미터 단위입니다. 설계도도 없이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연구원이 울먹이며 대꾸했습니다. 하지만 명장은 휘어진 샤프트를 집어들고 요리조리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쇠는 다 똑같은 쇠야. 모양만 맞추면 돌아가. 여기 근처에 내 옛날 제자가 하는 공장이 하나 있어. 거기로 가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란 게 이런 걸까요? 우리는 휘어진 부품을 떼어내 트럭에 싣고 새벽길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평택 외곽의 허름한 정밀 가공업체. 대성 정밀이라는 간판이 달린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셔터가 내려진 공장 문을 두드리자 잠옷바람에 중년 사내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스승님. 이 새벽에 어쩐 일이십니까? 철수야, 이거 좀 깎자. 급하다. 이 명장은 다짜고짜 부품을 사내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내,
김 사장은 부품을 보더니 난색을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건 특수합금 같은데요. 그리고 도면도 없이 이걸 어떻게? 그때 한 박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립니다. 지금 당장. 한 박사는 공장 바닥에 종이 박스를 찢어 펼쳐놓고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미친 듯이 도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장비의 모든 부품도가 3D CAD처럼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치수 하나, 각도 하나까지 거침없이 그려나가는 그의 손놀림은 경이로웠습니다. 저는 옆에서 휴대폰 조명을 비추며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세계 최첨단 반도체 부품의 설계도가 찢어진 박스 위에 그려지고 있다니, 실리콘밸리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원시적이지만 가장 처절한 엔지니어링이었습니다. 자, 여기 공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0.005mm, 재질은 여기 있는 것 중에 제일 강한 걸로 써주세요. 김 사장은 도면을 받아들고는 씩 웃었습니다. 0.005라. 까다롭네. 근데 스승님 부탁이니 해봐야죠. 얘들아, 다 일어나. 기계 돌려. 새벽 4시, 잠자던 공장의 선반과 밀링 머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텍의 연구원들과 대성정밀의 기술자들이 한데 엉켜 쇠를 깎고 다듬고 측정했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이고 깎여나온 쇳가루를 치우고 절사규를 부어주며 보조 역할을 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싼 양복에 기름때가 묻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시간은 무섭게 흘러갔습니다. 첫 번째 가공품은 치수가 맞지 않아 폐기. 두 번째는 열 처리 과정에서 균열이 생겨 실패. 안 됩니다. 국산 쇠로는 일본제 강도를 못 따라가요. 회전할 때 다 부러집니다. 김 사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24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 48시간. 그때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인근 시화공단의 다른 사장님들이 트럭을 몰고 나타났습니다. 야, 우리 집에 독일제 특수강 남은 거 있어. 그거 써봐. 열 처리는 우리 집이 전문이야. 내가 구워줄게. 누가 연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에스텍이 일본 놈들 때문에 고생한다더라는 소문이 아름아름 퍼져 평택과 시화, 반월공단의 숨은 고수들이 제 발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경쟁자였지만 오늘만큼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팀이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못 만들면 쪽팔려서 어떡하냐? 일본 놈들이 비웃을 거 아니냐?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은 사장님들이 의기투합하여 밤을 새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묘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제조업의 진짜 힘, 생태계의 저력이었습니다. 대기업 하나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쇠를 깎고 기름을 만지는 수많은 장인들이 바치고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드디어 1월 17일 새벽, 완벽한 치수의 대체 부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품에 안고 다시 에스텍으로 질주했습니다. 조립 시작해. 10분 안에 끝낸다. 한 박사와 연구원들이 달라붙어 부품을 끼워 맞췄습니다. 볼트를 조이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전원 투입. 웅하는 소리와 함께 진공 펌프가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진공도 올라갑니다. 10토르, 1토르, 10의 마이너스 3승. 정상 범위 진입. 와! 하는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로 얼싸안고 뜀을 띄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 박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몸에서는 땀 냄새와 쇠 냄새가 났지만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풀가동해도 샘플 납기는 빠듯해. 이 명장님, 다시 레시피 잡아주세요. 장비는 돌아갔지만 우리는 꼬박 이틀을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눈은 충혈되다 못해 터질 것 같았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환각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연구원 하나가 쓰러져 의무실로 실려갔습니다. 저 역시 현기증이 나서 벽을 짚고 서 있어야 했습니다. 그때 연구소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빚쟁이들인가? 아니면 켄지로가 보낸 용역 깡패들인가? 저는 긴장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풍경이었습니다. 연구소 정문 앞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을 든 사람, 피켓을 든 사람. 그들은 시위대가 아니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기술 독립, 에스텍을 응원합니다. 따뜻한 밥 드시고 힘내세요. 연구원들의 가족들, 그리고 뉴스를 보고 찾아온 평택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우리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문 경비실에는 시민들이 두고 간 도시락, 핫팩, 음료수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기 좀 보세요. 한 박사가 창밖을 내다보더니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 춥게 왜 저러고 있어.
그때 제 휴대폰으로 이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제 동료들. 아서, 자네가 보낸 중간 보고서 읽었네. 한국이 정말 그렇게까지 하고 있나? 우리가 뭘 도와주면 되겠나? 필요한 기술 데이터 있으면 말해. 본사 몰래 빼돌려서라도 보내줄게. 전 세계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립된 섬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자, 밥 먹고 합시다. 저분들이 주신 밥 먹고 힘내서 마지막까지 달립시다. 한 박사가 시민들이 보내준 도시락을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그 밥알 하나하나가 우리 몸속에서 뜨거운 연료가 되어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 24시간. 삼성전자 최종 퀄 테스트를 위한 마지막 샘플이 챔버 안에서 구워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성공하면 우리는 역사를 새로 쓰게 됩니다. 하지만 운명의 신은 마지막까지 우리를 시험하려는지 검사 장비의 모니터가 다시 불안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의 온기가 채 가시기도 전 연구소는 다시 팽팽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시민들의 응원은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를 주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워주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저들의 희망도 함께 무너진다는 사실이 뼛속까지 사무쳤습니다. 마지막 샘플이 구워지는 동안 저는 잠시 숨을 돌리기 위해 연구소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때 한 박사의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붙이러 들어갔나 봅니다.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려다 책상 위에 켜져 있는 낡은 노트북 화면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바탕화면에는 어린 소녀와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시절 한 박사의 사진이 있었고 그 옆에는 메모장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다가가 보니 그것은 기술 문서가 아니라 일기였습니다. 서연아, 아빠는 오늘도 집에 못 가는구나. 네가 물었지? 왜 남들은 다 삼성, 현대 다니는데 아빠는 이름도 모르는 작은 회사 다니냐고. 아빠가 만드는 건 아주 작지만 이게 없으면 세상의 모든 스마트폰이 멈춘단다. 아빠는 우리 기술이 남의 나라 눈치 보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 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적어도 기술 때문에 서러운 일은 없게 해주고 싶다. 사랑한다. 우리 딸. 가슴 한 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저는 성공을 연봉과 스톡옵션으로만 계산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가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에게 기술은 가족을 지키고 나아가 다음 세대의 자존심을 지키는 숭고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일기를 보며 제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저 역시 처음 엔지니어가 되었을 때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차가운 계산기 노릇만 하게 되었을까요? 남의 일기 훔쳐보는 건 실리콘밸리 매너인가?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한 박사가 캔커피 2개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이며 저에게 커피 하나를 던져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부러 보려던 건 아닌데. 됐소. 딸내미한테 맨날 거짓말만 하는 못난 아비꼴 들킨 셈치지 뭐. 그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캔 뚜껑을 땄습니다. 아서, 솔직히 무섭네. 저 밖에서 응원해주는 사람들, 우리 직원들. 내가 만약 실패하면 저 눈빛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철 같던 리더의 인간적인 민낯을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클라이언트가 아닌 친구로서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박사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있고, 이 명장님도 있고, 저 밖에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제 가슴을 가리켰습니다.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엔지니어의 심장을 당신이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이겼습니다. 한 박사는 잠시 저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건배를 제의했습니다. 땡큐, 미스터 벤스. 아니, 아서, 치어스. 한. 우리의 캔커피가 깡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작은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는 국경과 언어를 초월한 진한 동지애를 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구실 인터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소장님, 샘플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검사실로 오셔야 합니다. 우리는 동시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심판의 시간. 이 샘플이 삼성전자의 최종 퀄 테스트를 통과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는 마지막 내부 검증이었습니다. 검사실에는 이병국 명장을 비롯한 모든 연구원이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감 때문에 숨조차 크게 쉬기 힘들었습니다. 갓 나온 블랙 마스크는 영롱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육안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것을. 한 박사가 떨리는 손으로 샘플을 측정 장비에 넣었습니다. 측정 시작.
모니터의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차 표면 거칠기 통과, 2차 평탄도 통과, 3차 결함 검사. 모두가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붉은 점이 하나라도 찍히면 끝입니다. 그래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평평한 직선을 그리며 나아갔습니다. 띠링, 검사 완료, 결함 연계, 합격, 제로 디펙트다. 와! 연구실이 떠나갈 듯한 함성이 터졌습니다.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명장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봐, 유리는 달래주면 된다니까. 하지만 우리에게는 감격할 시간조차 사치였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까지 2시간 안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출근길 정체를 감안하면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운전하겠소. 내 차가 제일 빠르니까.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렌터카의 키를 낚아채고 소중한 샘플이 담긴 하드케이스를 조수석에 앉은 한 박사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꽉 잡으세요. 실리콘밸리 폭주족의 실력을 보여드리죠. 차는 평택공단을 빠져나와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역시나 출근길 차량으로 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제기랄, 이대로는 늦겠어. 한 박사가 초조하게 시계를 봤습니다. 남은 시간 1시간 30분. 내비게이션 도착 예정 시간은 2시간 후. 그때 제 휴대폰으로 삼성전자 담당 임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스터 벤스, 어디쯤입니까? 일본 쪽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9시 정각까지 샘플 도착 안 하면 경영진 회의에서 일본 제안 수용하는 걸로 결론 낼 겁니다. 1분이라도 늦으면 끝입니다. 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전화를 끊고 룸미러를 보니 뒤따라오던 경찰차 한 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과속 단속인가? 낭패다 싶었는데 경찰차가 우리 옆으로 붙더니 확성기로 소리쳤습니다. 에스텍 차량 맞습니까? 평택시민 제보 받고 왔습니다. 에스코트해 드릴 테니 따라오세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연구소 앞에서 밤새 응원하던 시민 중 한 명이 경찰에 연락해 사정을 설명한 모양이었습니다. 경찰차는 경광등을 번쩍이며 앞서가던 차들을 향해 방송했습니다. 긴급 수송 차량입니다. 잠시만 길을 비켜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타고 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꽉 막혀있던 도로의 차들이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트럭 기사님들은 창밖으로 손을 흔들며 파이팅을 외쳐주었고 출근하던 직장인들은 비상등을 켜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아서, 보여? 저게 한국 사람들이야. 한 박사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말했습니다. 네, 보이네요. 정말 미친 나라입니다. 아름답게 미친 나라요.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았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하기 힘들 정도였지만 가슴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우리와 함께 달리고 있었습니다. 8시 55분,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바리케이드를 치우고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본관 로비에 들어서자 삼성전자 임원들과 켄지로 이사가 함께 서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켄지로는 시계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슬아슬했군, 아서. 하지만 늦었어. 이미 회의는... 아니, 아직 5분 남았어. 저는 숨을 헐떡이며 샘플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한 박사가 케이스를 열자 영롱한 빛을 내뿜는 블랭크 마스크가 그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삼성전자 기술진들이 웅성거리며 몰려들었습니다. 자, 이게 우리의 대답이다, 켄지로. 어디 한번 평가해 보시지. 이제 공은 삼성전자로 넘어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삼성의 품질 테스트. 여기서 일본 제품보다 0.001%라도 뒤처지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됩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 샘플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진심이 녹아 있으니까요. 과연 삼성의 분석기는 어떤 숫자를 보여줄까요? 켄지로의 얼굴에서 웃음기를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 화성 캠퍼스의 평가 분석실. 이곳은 반도체 소재의 생사를 가르는 최종 심판장입니다. 통유리 너머로 삼성의 수석 엔지니어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와 한석진 박사, 그리고 켄지로 이사와 일본 측 기술진은 대기실의 대형 모니터를 통해 실시간 분석 데이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켄지로는 여유로운 척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지만 찻잔을 쥔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가져온 물건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아서, 자네가 가져온 그 샘플, 겉보기엔 그럴싸해 보이지만 내부는 다를 거야. 알잖아?
내구성 테스트에서 10번도 못 버티고 깨질 거라는 거. 켄지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가리켰습니다. 말보다 숫자로 얘기하지, 켄지로. 화면의 첫 번째 테스트 항목인 투과율, 그래프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극자회선을 얼마나 손실 없이 반사하고 투과시키느냐가 관건입니다. 일본산 최고급 제품의 기준 투과율은 90%. 그래프의 붉은 선이 서서히 올라갔습니다. 88%, 89%, 90%, 90% 도달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의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기술진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래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91%, 91.4%, 그리고 마침내 92.1%에서 멈췄습니다. 뭐야? 92.1%라고? 센서 오류 아니야? 켄지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2%포인트 차이는 반도체 생산성에서 20% 이상의 효율 차이를 만들어내는 엄청난 격차입니다. 한 박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이 명장님 비법 덕분이야. 유리의 숨결을 살리니까 빛이 더 잘 통하는 거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승부처는 결함 빌도 테스트였습니다. 웨이퍼 한 장에 수백억 개의 회로를 그리는데 점 하나라도 잘못 찍히면 칩 전체가 불량이 됩니다. 삼성의 기준은 제로 디펙트. 말 그대로 결함이 0이어야 합니다. 검사 장비가 초고속으로 샘플 표면을 스캔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녹색 불빛이 깜빡이며 진행 상황을 알렸습니다. 10%, 20%, 50%. 아직까지 결함 발견 없음. 침묵이 흐르는 대기실에는 에어컨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심장 박동 소리가 켄지로에게 들릴까봐 숨조차 크게 쉴 수 없었습니다. 90%, 95%, 99%. 그때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 결함 의심 구간 발견.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켄지로의 입가에 묘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거봐! 역시 안 된다니까. 99%까지 잘해봐야 소용없어. 마지막 하나가 문제지. 한 박사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우리가 어떻게 만들었는데. 삼성기술팀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밀 재검사 진행하겠습니다. 확대 배율 100만 배. 화면이 확대되었습니다. 문제의 지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끝난 건가? 정말 이대로 무너지는 건가? 하지만 기술팀장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잠깐만요. 이거 소재 결함이 아닙니다. 외부 먼지입니다. 에어건으로 불어내겠습니다.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화면 속 검은 점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한 먼지였습니다. 소재 자체의 흠집이 아니라 이동 중에 묻은 먼지 한 톨이었던 것입니다. 결함 제거 확인. 최종 판정. 제로 디펙트. 합격입니다. 그 순간 한 박사는 의자에 고개를 파묻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켄지로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거치게 넥타이를 풀며 대기실을 나가버렸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의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구성 테스트. 실제로 노광 장비 안에서 수천 번의 열 충격을 견뎌야 합니다. 켄지로가 말했던 대로 일본산보다 강도가 약하면 몇 번 쓰지도 못하고 깨질 수도 있습니다. 삼성 경영진은 신중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제 라인에서 버틸지는 미지수입니다. 바로 양산 라인에 투입해서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전량 폐기입니다. 또다시 24시간의 피 말리는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에스텍 연구원들뿐만 아니라 삼성의 엔지니어들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걱정 마세요. 수치가 워낙 좋아서 무조건 버틸 겁니다. 저희가 밤새 모니터링하겠습니다. 식사라도 하고 오세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엔지니어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박사와 함께 회사 근처 순대국밥집에 갔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밥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아서, 자네 순대 먹을 줄 아나? 한국 생활 한 달이면 순대 정도는 기본이죠. 깍두기 국물도 부어 먹습니다. 제 말에 한 박사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근심이 사라진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네. 자네가 아니었으면 중간에 포기했을지도 몰라. 아닙니다. 박사님이 포기하지 않아서 저도 버틴 겁니다. 그리고 이 명장님이나 저 밖의 시민들, 그분들이 진짜 영웅이죠. 우리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겨울의 사투를 회상했습니다. 차가운 멸시와 비웃음,
절망적인 데이터, 그리고 기적 같은 반전들. 그것은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테스트 종료 10분을 남겨두고 삼성전자 부사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켄지로 이사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한숨도 못 잤는지 눈이 퀭했습니다. 부사장이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서류 2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나는 에스텍, 하나는 일본 제2머티리얼즈의 성적표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에스텍 제품의 내구성이 일본산 대비 1.5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뭐라고요? 1.5배? 말도 안 돼. 우리가 50년을 연구했는데 어떻게 고작 몇 달 만에? 켄지로가 소리쳤습니다. 부사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EUV 공정은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본 제품은 열을 견디려고 강하게만 만들어서 오히려 미세한 균열이 생기는데 에스텍 제품은 유연합니다. 열을 받으면 미세하게 늘어났다가 식으면 다시 원상복구되는 보골력이 뛰어납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요. 이 명장의 비법. 유리를 달래주는 기술이 빛을 발한 것입니다. 강한 것은 부러지지만 부드러운 것은 부러지지 않는다는 진리가 최첨단 반도체에서도 증명된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에스텍을 제1공급사로 선정하고 향후 5년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땅땅땅. 망치가 내려쳐지는 소리가 제 귓가에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그리고 통쾌한 역전승. 켄지로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오만함이 한국의 유연함 앞에 무릎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박사는 부사장의 손을 잡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우리를 구해준 건 박사님입니다. 이제 우리가 일본 눈치 안 보고 마음껏 반도체 찍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소로 돌아오는 길, 평택의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연구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샴페인이 터지고 꽃가루가 날렸습니다. 이 명장도, 김 사장님도, 도시락을 싸주던 아주머니들도 모두 나와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박사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도끼가 없었습니다. 대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넉넉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본사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 제목 보이지 않는 방패. 결론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들은 새로운 표준이다. 일본의 독점 시대는 오늘부로 종료되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서 짜릿한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35년 엔지니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보고서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또 다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승자에게 환호하지만 패자는 말이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치 못한 손님이 연구소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켄지로였습니다. 그는 예전의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초라한 양복 차림으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한 박사, 아니, 한 사장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의 등장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의미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그는 무엇을 위해 자존심을 버리고 적진 한복판으로 걸어 들어온 것일까요? 켄지로의 방문은 에스텍 연구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말려 죽이겠다며 법적 소송을 걸고 해킹까지 사주했던 적장이 패전, 장수 같은 몰골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직원들은 수군거리며 적개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지만 한석진 박사는 뜻밖에도 그를 정중하게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번 성공으로 한 박사는 에스텍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연구소장의 역할도 겸하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배석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앉은 켄지로는 찻잔을 든 손을 가만히 두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그토록 당당하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용건이 뭡니까? 설마 또 경고장이라도 가져오신 건 아니겠죠? 제가 먼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켄지로는 품 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경고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협력 제안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류였습니다. 한 사장님, 그리고 아서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본사는 지금 패닉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장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보내왔고 주가는 사흘 연속 하한가를 쳤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회사 공장 절반이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는 마른 입술을 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우리가 가진 특허 소송 전부 취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원자재 공급망을 에스텍에 개방하겠습니다. 대신 에스텍의 그 유연한 증착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를 우리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로열티는 원하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힌 제안이었습니다. 기술을 훔치려다 실패하니 이제는 돈을 줄 테니 나눠달라?
전형적인 일본식 실리 챙기기였습니다. 제가 나서서 비웃으려던 찰나 한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켄지로 씨, 당신네가 50년 동안 쌓아온 기술을 고작 몇 달 된 우리 기술이랑 바꾸자고요?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밥 먹여주진 않으니까요. 그리고 인정합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당신들의 방식이, 그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우리 일본의 정밀함을 넘어섰습니다. 켄지로는 자리에서 일어나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를 믿고 따르는 직원 2,000명의 생계가 달렸습니다. 순간 사무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과거 우리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당장 쫓아내도 시원찮을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박사는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협력, 좋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첫째, 특허 소송 취하는 당연한 거고,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를 방해해서 입힌 손해에 대해 공개 사과하십시오. 전 세계 언론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둘째, 라이선스 공유는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생산한 완제품을 당신네 브랜드가 아닌 에스텍 이름으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에 납품할 수 있게 유통망을 열어주십시오. 즉, 당신들은 우리의 일본 내대리점이 되는 겁니다. 켄지로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주종 관계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세계 1위였던 제2 머티리얼즈가 한국 중소기업의 하청 유통사가 되는 굴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가혹합니다. 싫으면 나가십시오. 어차피 우리는 삼성이라는 확실한 고객이 있습니다. 당신의 도움 없어도 시간만 좀 걸릴 뿐 일본 시장 뚫는 건 일도 아닙니다. 한 박사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켄지로는 입술을 깨물며 고민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건 수용하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습니다.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려 우리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 한 박사는 기술뿐만 아니라 사업가로서의 배포도 남달랐던 것입니다. 켄지로가 돌아가고 난 뒤 연구소는 다시 한번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와, 우리가 일본 놈들을 하청으로 부린다니.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직원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꼬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2월 초 더욱 놀라운 손님들이 평택을 찾았습니다. 검은색 벤츠 리무진 행렬이 에스텍 앞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엔비디아의 구매 총괄 부사장, 그리고 대만 TSMC의 수석 임원들이었습니다. 미스터 한, 만나서 영광입니다. 소문 듣고 왔습니다. 그 매직 글라스를 만든 분이 당신이라면서요? 엔비디아 부사장은 한 박사를 보자마자 덥석 포옹을 했습니다. 우리 신형 AI 칩 생산이 늦어져서 주주들이 난리였는데 당신 덕분에 살았습니다. 삼성 물량 말고 우리한테도 좀 줄 수 있습니까? 가격은 부르는 대로 주겠소. TSMC 임원도 질세라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희도 줄 서겠습니다. 일본 놈들한테 당한 게 많아서 공급처 다변화가 절실했거든요. 에스텍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싶습니다. 전 세계 반도체 업계의 거물들이 평택의 작은 중소기업 앞에서 줄을 서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파산 직전이었던 회사가 이제는 글로벌 슈퍼을로 등극한 것입니다. 한 박사는 밀려드는 주문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서, 통역 좀 도와줘. 영어가 딸려서 주문을 다 못 받겠네. 걱정 마세요. 제가 이럴 줄 알고 계약서 초안 다 만들어놨습니다. 달러 긁어 모을 준비나 하세요. 우리는 그날 밤늦게까지 계약서를 검토했습니다. 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한 박사는 계약서에 서명할 때마다 손을 떨었습니다. 이 돈이면 공장 증설하고 직원들 보너스 주고 연구소도 새로 짓고 그리고 이 명장님 댁 비닐하우스도 최고급 유리 온실로 바꿔드려야지. 그는 성공의 순간에도 은인을 잊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가 진심으로 존경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켄지로는 약속대로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그는 깊이 머리를 숙이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제2 머티리얼즈는 한국 에스텍의 독자 기술을 인정하며 그동안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에스텍의 파트너로서 일본 내 공급을 책임지겠습니다. 그 장면이 텔레비전에 나오는 순간 연구소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밖에서 지켜보던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업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2019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시작된 소부장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완벽한 승전보였습니다. 이제 에스텍은 더 이상 하청 업체가 아닙니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의 핵심 축이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현장의 목격자이자 조력자로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어떤 성공 신화도 이보다 짜릿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덧 겨울이 가고 봄 기운이 느껴지는 2월 초, 저는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제 임무는 끝났고 한국은 스스로 일어섰으니까요. 짐을 싸면서 문득 창밖을 보니 한 박사와 이 명장이 연구소 뜰에서 매화나무를 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겨울을 이겨내야 꽃이 피는 법이지. 이 명장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고 마침내 찬란한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향기는 태평양을 건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저와 한국의 인연, 그리고 에스텍의 신화는 이제 막 첫 장을 넘겼을 뿐이니까요. 지금까지 푸른 눈의 엔지니어 아서 벤스가 목격한 대한민국 반도체의 기적 어떠셨나요?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칼바람 앞에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연구원과 평범한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낸 승리.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완성됩니다. 에스텍의 불 꺼지지 않는 연구소에서 도시락을 싸들고 달려간 평택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세계 1등이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 한마디에 공감하시면 댓글로 할 수 있다. 네 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일본의 규제를 1년 만에 뒤집은 이 이야기,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기술 독립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 딸을 물려주십시오.